네,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글쎄요, 징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 이 주호영, 예. 윤한홍, 뭐기 군영재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지금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튜브들 다 해가 서명운동. 이게 저는 본인이 아마 윤한홍 이름대로 옮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홍준표 밑에 부지사다가 홍부터 그다음에 윤으로 갔다가 이제 윤한, 홍, 한으로 가지 않을까. 한으로 가서 이제 경남지사 놀러 가지 않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뭐 주호영 의원, 윤한홍 의원, 권영진 의원 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윤기찬 부원장 먼저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저런 움직임 목소리가 실제로 좀 있습니까? 뭐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당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A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그 B 방향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저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등이 계엄에 대한 옹호한다 또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 만약에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다음에 그 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 취지를 일단 저희는 선회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해당 의원들께서도 본인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 의원들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네.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지각색의 뜻이나 안에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안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나중에 지도부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해당 의원들의 해당 발언들이나 입장을 정리하고 이끌고 가는지는 그건 지도부의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저런 의견들도 다 취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네. 나는 버티겠다. 나는 현재 이 당에 대해서 A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버티게 되면 그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지만 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당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바는 당이 잘 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를 흔든다. 뭐 이 정도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떼어놓고 간다. 저는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쓴소리 정도지 뭐 지도부 내려와라 이런 거는 그런 안 갔기 움직임은 때문에.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암흑기를 예. 다시 재현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안 하실 거고 저는 저런 부분은 장 대표가 만나서 들어보고 설득하고 예. 또는 이해시키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가 합치되고 그다음에 지도부의 리더십이 쓰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워낙 윤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일종의 뭐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침묵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말을 갈아타느냐는 그런 의혹을 보낼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그날 장동혁 대표에게 고언을 했는데 그 고언의 수위가 저는 너무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를 네. 나무라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하고 거듭 태어나는 그런 혁신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을 그 벼 묻은 개라고 얘기하면은 예. 민주당이 겨 묻은 개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일을 해도 용인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쪽보다 더 오물을 뒤집어 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저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런 당이 다시 한번 재결집을 통한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저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고언을 하더라도 그 수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성을 하자. 우리 다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도 되는데 물론 뭐 속담이라는 비유법이 그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은유적인 그런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왜 굳이 그걸 끌어와야 했었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당 지도부를 사실상 어떻게 모멸감을 준
그 대표를 모멸감을 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은 그 지점에서 조금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장동혁 호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징계까지 가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저도 또 의견 동의하는데 다만 더더군다나 윤한홍 의원이 과거 찐 윤으로 분리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잘 나갈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신정한 문제. 글쎄요. 윤한홍 의원이 평생 목을 욕을 10분 동안 다 들었을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상 욕이 가능했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 쓴소리 뭐 눈에 선한 장면들이 있죠. 예. 실제 이제 과하게 한번 이렇게 업셋이 되면 흥분을 하면 이제 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게 있죠 분명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욕을 다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가장 극에 달하는 어떤 그런 걸 표출한 것 같아요. 잘 그런 때 보면 이제 제어하기가 좀 힘들죠. 주변에서 참모들이. 아 거의 뭐 그건 안 되죠.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요 모습을 관련해서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예, 요 모습을 보면서 어게인 2018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제 대패를 하고 나서 탄핵 해강을 건너니 많이 할 때 이제 뭐 연탄가스가 어떻다, 바퀴벌레가 어떻다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보수의 본질적인 가치 철학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스타트 라인에 서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못하면서 계속 현상을 놓고 싸우고 탄핵을 강을 건너니 많이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개파 싸움하듯이 한다. 과연 2018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론 현상이 이제 목전에 오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놓치면서 계속 현상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윤근찬 의원님. 근데 이렇게 가면 저희가 또 지는 길을 가는 거고요. 저도 뭐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이 그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윤 전 대통령이 욕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못 막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네. 뭐 의대 정원이든 어쨌든 간에. 못 막았으면 그거를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막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거를 막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이렇게 뭐 똥 묻은 게 개 묻은 겨 묻은 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괴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언행보다는 예.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러니까 앞 스텝을 강구하는 것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욕에 예. 어떤 뭐 그게 약으로 작용하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일각에서 이제 서정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가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주류 뭐 비주류 바뀌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의 일종일까요? 제가 볼 때 서정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오히려요?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축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찐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아가려고 소위 한동훈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한동훈을 다른 방식으로 좀 공격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핵심은 전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뭐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민심이 지금 매우 안 좋구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매우 안 좋구나. 예.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얘기는 우리가 장동혁이 어떤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예.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전환길이다. 예를 들면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호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로 싸움을 했을 때는 서로 봉합이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당원들의 얘기는 당신들 탈당하지 않을 거면 장동혁 대표 말 들어라고 하는 또 다른 입틀막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또 이건 또 다른 방식의 지금에 있는 장동혁 체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한 측면과 예. 또 새롭게 혁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당의 주류가 되려고 하는 세력 간의 또 세력 싸움이기 때문에 또 진정성이 가면서 진정성을 더 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자주 얘기되는 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변화, 그거를 시한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2월 3일 개업 1년 되는 날이었고, 당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반대로 1월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양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이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당 대표의 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드라인은 제가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연말까지. 상당히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죠. 또 뭐 강경 팬덤 때문에 뭐 당선되긴 했지만 그 국민적인 뭐 김영삼, 김대중 그 총재 같은 그런 큰 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 험난한 정치적 과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넌센스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당대표 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뭐 당대표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불가피한 필수 불가결한 외부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력을 어필하는 하나의 트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을 배척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트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을 어떤 의미로 써왔냐면 좌클릭의 의미로 써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하고 민주당의 워딩을 따라하고 민주당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도 줄게 하고 이거 중도 확장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연말이 노선 변경의 데드라인이라는 주장 많이 있는데 뭐 저희 방송에 나오는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분들 얘기하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 시점을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최충 평론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기계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월 그럼 한 1월 20일 정도가 1월 18일인가 제가 알기로 그 구속 만료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1월 중순이 지나가는 거고 1월 중순이 지나가면 2월이면 바로 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이 분위기를 끌고 가자는 얘기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하지 하책에 가깝다. 왜냐하면 자 내년 1월 12월 말 연말 연초가 되면 1월 1일에 각 언론사가 무슨 기획 기사를 씁니까? 지방선거 돌입 누가 거론되나 그다음에 경쟁력 여론조사 나오죠. 조금 바로 지선 전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성탄절이 되고 이번 더더군다나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별 이슈가 없어요. 이제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전국 지나가면은 이제 바로 지선 전국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로 전국 단위 선거로 구도가 국면이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까지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죠. 왜냐? 이 새 여론조사에서부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전 장동혁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 최근에 이제 의원들의 릴레이 오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이제 의원들을 이제 그룹별로 해서 그룹핑해서 만난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이게 지금 보여주는 조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는 그 타이밍에 장 대표의 우선적인 그 수용성, 그러니까 전략적 허용인 거죠. 자, 당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의 상당수가 노선 전환을 요구하고 당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숙고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 같은 때 바로 이제 뭐 그 지방선거 전국이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중도 이미지가 있는 출마 가능성 높은 분들을 만남으로써 바로 전국 진입을 할 수도 있는 데다가 중도 확장에 대한 메시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 대표가 아마 다양한 지점에서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1월 타이밍은 그거는 전략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그거는 좀 너무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 장 대표 지도부도 제가 듣는 바로도 연말에 뭔가 전략적 허용과 수용을 통한 어떤 그 노선 변환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있는 이 초선 의원 42명이 모인다는 거는 중진들 특히 뭐 그런 의원들을 빼고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모임들은 원래 이제 모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김대식 의원이 이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4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남하고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당내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건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그냥 주고받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이 처한 이 목소리가 모아져야지만 대여 투쟁 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당대표에게
할 얘기들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 이 부분이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방법보다 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대 사과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 이거는 저는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인 거고 예. 자,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가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당대표가 어느 정도 행보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만 더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앞서 그 중도 확장이라는 거 좌클 얘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와 제가 대화를 저 관련해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취지는 뭐냐면 네. 소위 말하면 이 좌파가 쓰는 정책적 그것을 계승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 사실 중도고 이게 뭐 우파고 좌파고 간에 실생활에 용이한 또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내놓는 것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나 정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네이밍을 야 이건 좌파 정책 아니야? 이건 상대방이 공격할 때 쓰는 것이지 내가 어떤 정책을 낼 때 우리 정책이 이게 중도 확장 정책입니다. 이렇게 내는 것은 어찌 보면 홍보의 일환일 뿐이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는 정책을 펴내는 것은 좌파, 중도, 우파라는 딱지를 스스로 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걸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적 방법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약간의 연역적 그 사고가 아닌가 저 부분은.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간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책을 낸다 정치인이 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대부분 출마하기 전에 책을 내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6월 달에 제가 볼 때 이제 보궐선거가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문제는 계속 지금 본인이 가는 길 자체가 제가 볼 때 매우 좀 라이브하고 좀 한가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같이 네. 한 컷?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아, 책 제목인가요? 네, 같이 한 컷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뭐 내용들을 들어봐도 뭐 예를 들면 같이 한 컷, 그다음에 시민들의 보통의 시간이 더 좋은 사회로 가는 시작점? 뭐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접근을 했을 때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 상당히 어떤 큰 각오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심을 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또 여전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담론들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측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랑 친한계에 대한 공격을 막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책들을 낸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책을 내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책 메시지가 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런 책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를 딱 내면서 자기가 어떤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같이 예. 한 컷 못 쫓아는 얘기야.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예. 한가하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게 계속 그 한동훈 전 당대표가 해왔던 것처럼 갑자기 뭐 기타 치고 그다음에 뭐 먹방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 내부에서도 왜 저런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게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책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부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메시지가 정확히 없다. 예. 그리고 이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치열한 문책도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이 책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네, 네. 보시기에는 지금 당원 게시판 잠깐 언급하셨지만 친한계 예. 자체도 지금 당내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존에 아마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어떤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강한 결집력을 갖고 이제 그 팬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행보들을 쭉 보면 사안에 있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오면 침묵을 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제3의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다든지 민주당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다든지 예. 그런데 이제는 선거 국면에 왔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지방선거는 출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책을 낸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하나? 네.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아마 지금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개파에 뭐 몇 대 몇으로 공천 룰을 바뀌느니 마느니 그건 현실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예. 좀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한가해 보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려면 단계 논란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같이 그 세력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국민 양해를 구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언급도 없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니 한가해 보인단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책을 내고 이제 토크 콘서트도 하고 이제 팬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으니까요. 한동훈 대표. 이제 보궐선거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느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계양을에 나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거에 아주 간단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계양을 선언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까지 나가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상 과제는 본인이 이번에 공직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네. 그것도 뭐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네. 계양해봤자 55% 민주당입니다. 또 이제 그 착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착시가 있는 것인데 네.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에요. 저 내용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양을을 내가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는 거하고 실제로 계양을이 험지가 아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두 번째 뭐죠? 해볼만 한 지역입니까? 계양이? 해볼만 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 말에 조건절이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그 쉽게 말해서 한동훈은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공천을 안 줄 거라는 그 조건절 그러니까 그게 생략이 공천을 된 거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아무리 다른 데는 당신이 얘기해봐야 안 줄 거니까 계양을을 가라. 근데 계양을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어렵다고 얘기하니 예. 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뭐 55%의 구조가 있으니까 당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45는 깔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10만 빼오면은 당신이 승리한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동훈의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못 나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한 발의 탄환이 남아 있는 건데 이 탄환을 거기다 쏴버리면은 그다음에 원내 진입 가능성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 생명 자체가 흔들리죠. 그럼요. 대선만큼 중요한 선거가 이번 보선이기 때문에 계양을 저는 저 얘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정치 좀 내가 선배니까 조언하는데 당신 딴 데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계양 나간다고 찍으면 떠밀려서라도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저 카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받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 그러니까 계양을을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 지역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계양을 나가면 성공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안 나갈 것이다. 이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양을이 예. 지금 거기도 그 지역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예. 실제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송영길 대표가 만약 공천받아 나온다면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맹주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 거의 민주당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정도면 험지 완전 험지는 아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험지였는데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시고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미 지역구 관리를 안 한 지가 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 비추어서 보면 덜 험지다, 덜 험지화됐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와 대결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 민주당 대표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계양을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공천 관련된 특별한 잡음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할 거를 대비해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먼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이 선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성공을 막기 위한 왜냐면 경쟁자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몇 수를 접은 겁니까? 그러면? 뭐 두세 수인지 몰라도 네. 제가 조금 그 해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진지하게 한동훈 대표를 위한 전략을 세워서까지 네. 저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나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는 실제 보수권 정치 내에서 차기 리더로 각축을 벌이는 사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네. 그런 사이라고 여겨도 될 만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텍스트만 보다가 이준석 대표 실제 얼굴을 꽤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보시죠. 아까 리더십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거 승부수잖아요. 네네.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에는 금방 앞쪽에 어폐가 있습니다. 옛날같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다.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해볼 만한 지역이면 지금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한 지역을 왜 한동훈 대표한테 줍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제 시쳇말로 매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서사를 쓰기 위해서 험지에 가서 다시 발판을 만든다. 이게 전제잖아요. 다시 정치적으로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스토리가 갖는다면. 되죠. 그 스토리를 성공한다면. 갖는데 과연 최적지냐? 그러면 다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항으로 와서 당선되고 하시면서 서사가 이 민주당의 서사가 생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원희룡 그 장관이 나가서 이제 잘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죽더라도 의미 있는 죽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미 없는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거기에서 어떤 부활의 날개짓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차하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급이 안 맞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졌다. 이러면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선택지가 아닐 거다. 그걸 알고 이준석 대표는 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보는 한동훈 대표는 견제입니까?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래도 연대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 화성 가서 당선됐잖아. 근데 당신은 그 급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뭐 개항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오라 마라 훈수를 두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당에 타당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전직 당대표, 본인도 그 당에서 당대표 했던 사람인데 개항 정도에 나와봐.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본인이 진짜 복당 선언을 하는 건가? 아니면 분당하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건가? 아무리 들어봐도 한동훈 전 당대표를 위한 발언도 아니고 자기 정치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들을 풀어헤치고 담론을 만드는 것에 재미를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 전 당대표고 야 개항 가서 성공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 정치인의 발언인가. 제가 볼 때 그래서 입을 좀 다물 때는 다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볼 게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은 강하죠. 그런데 최근에요 장동혁 대표의 팬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좀 뭐 설문처럼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평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팬카페를 어떤 분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 반대편에 두고 만든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약간 뭐 겹치는 지점이 있죠.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수석 최고위원도 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상당히 겹치죠. 겹치고 연령대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엘리트형 정치인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성장한 그런 아주 정말 그 뭐랄까 아주 로켓형 정치인 같은 경우죠. 짧은 시간에 쏘아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로 여기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라고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충성도 레벨, 그런가 봐요. 충성 레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종의 뭐 그 십자가 밟기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그건 뭐 개인을 좋아해서 모인 일반 팬덤 형성지인 팬카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팬카페가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대권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갖는 함의는 장 대표의 꿈이 저 멀리 있으니까 경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는지 각자 의견들 내세요라고 하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뭐 이름이 뭐 그
만사혁통이라고 그러죠. 예. 어쨌든 뭐 만사혁통 최근에 있었던 논란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김현지 논란을 약간 패러디한 것도 같은데 예. 어찌됐건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어떤 팬덤이 생긴다는 거는 그 장래 미래형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최초의 길을 밟고 있다라고 저는 이건 평가드리고 싶어요. 아니 사실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런 팬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존재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논평할 때 ABC 플러스 N이 이제 정치인의 팬덤 형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A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A는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B가 브링업입니다. 브링업이 뭐냐면 함께 키워서 팬들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일종의 경제 이론으로는 이케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왜 조립하는 가구 있잖아요. 네. 어렵게 조립한 가구일수록 그렇게 더 애착이 간대요. 그게 이제 브링업 효과인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인을 키운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함께 키우는 같이. 거죠. 예. C가 크라이시스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뭉쳐가지고 내러티브 서사가 형성된다.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 대표의 지금 이 팬덤 형성도 여기에 지금 B의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국민의힘에서 변수가 되는 게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중간 조사 결과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무감사위원들도 모두 신분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명서를 내라고 누군가는 연락을 했을 때 누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한테 등기 속달로 왔습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저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겠다는 그 절차가 시작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소명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동혁 대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무감사위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건데 글쎄요. 요거 좀 부연시켜 줄게요. 이게 이제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 독립적으로 당무위원회가 과연 무언가 조사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이 말이. 일단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윤리위원장이 임기를 다 마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리위원장 스스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2달 정도 남아서 강제적으로 본인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됐었고 이 그만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원 게시판 문제, 그다음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전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당무감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게 나중에 만약에 당무감사 같은 것이 벌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동혁 장도혁?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두 분 다 헷갈려가지고 이게 워낙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징계가 나오게 돼서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출마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매우 작은 카드가 아닙니다. 매우 중대한 카드이고 거기다가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본인 팬카페를 통해서 소위 지금 친한계에 대한 공격들을 또 감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라고 하는 두 가지 칼날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걸 독립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적어도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내가 계속 우리의 조직이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스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중단을 할까?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그 중간 조사 결과까지 발표를 한 상황인데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 이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 표현을 두고 익명의 이제 국민의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체이탈 화법을 쓴 것이다. 근데 저거는 그 장동혁 대표 측의 입장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 공개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이 아니고 당무감사위가 왜 이걸 중간 공개를 했느냐에 대한 그 본인의 그 좀 뭐랄까 유감 표명 이런 취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잘못 알려진 걸 수도 있고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라는 거고 저는 저 논란의 본질은 뭐냐면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표 시절에
본인 가족과 관련돼 있다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들이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누가 밝힌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기술적 오류 때문에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본인이 매듭졌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매듭지지 않고 꾸준히 왔는데 지금 부수적인 논란들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게 내 가족이 실수한 거니까 미안해라고 하든지, 아, 내가 알아보니까 안 했다고 하든지, 아니 본인이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것과 관련된 당내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개파 논쟁이잖아요. 이 개파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당신이 당대표 시절에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 그 당시에 당무감사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현재 중간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는 해야죠. 자, 발표된 거는 유감이지만 예. 거기에 중간 발표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죄송하다 또는 뭐 이렇다라는 정도의 입장 발표하는 것이 공인의 입장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뭐 그 개파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당이 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고 입장 발표 안 하고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만 크게 보이고 예. 이거는 저는 리더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지방선거가 펼쳐진다면 국민의힘이 몇 석이나 건질 것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곳이라고 예상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일부 의원들이 얘기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2018년 지자체 선거의 결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두석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다음에 경북지사 이 둘 빼놓고는 그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 지방선거 아까 신위원장께서 초반에 언급하신 그때 선거를 말씀하신 그때 두석. 그렇죠. 예. 실제 지금 이제 김종인 박사께서 뭐 선거에 대해서 판을 읽는 능력이 어쨌든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예. 보면 이렇게 지금 우양우 플러스 어느 날은 5.18을 갖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 당내 내분 그야말로 이제 총구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계속되는 이 현상이 지속됐을 때 예. 과연 지지하는 당원들은 어떨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대략 어느 정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건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마땅히 돌파할 어떤 돌파구, 모멘텀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안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올 것 같이 어느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뭐 42대 뭐 36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지만 그걸 전국 각 지역으로 보면 조금씩 지는 것 같은데 걔 다 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현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현 시점에서는. 예. 근데 선거는 아직 6개월 남았거든요. 선거는 그렇죠. 구도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 선거가 아니면 공식운동에 돌입한 상태에서 지금 같은 통일교 논란, 이른바 김남국 현지 누나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터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1대1 구도, 여야 1대1 구도 상황에서 투표가 사실상 열흘 내에 이루어진다. 저는 완전히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와 상황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현 시점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아직도 계엄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의 지지율이 뭐 거의 20에서 30 사이에서 적체돼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선거는 6개월이 남은 상태고 구도 싸움이고 그다음에 그 구도 싸움에서 어떤 이슈와 인물로 선거 구도가 짜여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오히려 저는 저 얘기가 저렇게 하니까 장 대표가 빨리 오른쪽 그러니까 좀 중도로 스윙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측면을 받아들여야지 구도 자체가 좀 비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